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어, 법률과 일상생활 2주차 수업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첫 수업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개관적인 이야기를 설명드렸고, 음, 저번 시간에 이제 수업을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못 들어오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 클래스에 제가 참석하지 못하신 분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될 것 같고, 오늘은 2주차로서 우리 예, 9월 12일 이제 추석 대체 연휴를 우리는 따로 보강하지 않고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수업을 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들으시면 출석 체크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네. 자, 그렇게 아시고 우리 수업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제가 화면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니터가 이쪽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으로 아마 제가 돌리고 있을 겁니다. 감안하시고 자, 여기 화면 보이시죠? 화면을 보이실 겁니다. 화면을 보이시니까 보시면 되고 자, 우리 법률과 일상생활인데 그 일상생활에 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을 테마별로 잡아보면 이제 가정생활과 법률. 그래서 이제 그 가정생활과 법률에 의해서 이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친족관계, 그다음에 경제생활과 관련돼가지고 이제 우리 계약을 많이 하죠. 이런 계약관계. 그다음 이제 상품 서비스. 우리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뭘 구매할 수도 있고, 그다음 이제 부동산 거래에서 이제 여기도 이제 매매 계약의 일종이죠. 그래서 이제 일방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이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손해배상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상인의 거래와 법인데 이제 우리 이제 상법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뭐 상인이 뭐고 공중절개고 우리 보통 뭐 식당, 극장, 예, 사우나 이런 걸 찜질방 이런 데를 우리가 공중절개업이라 합니다. 그걸 업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을 아셨죠? 예.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아시죠? 우리 각종 이제 뭐 CU나 이제 뭐 버거킹 그다음에 우리 이제 또 이제 불특정 이제 사고에 대한 이제 예방으로서 우리 할 수 있는 게 이제 보험이다. 그래서 이제 보험을 이제 들었을 때 보험자가 뭐고 보험 계약자가 누구냐, 보험 수익자는 뭐냐, 뭐 이런 걸 간략하게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그다음 직장 생활과 법은 이제 노동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임금, 뭐 휴게, 근로시간, 뭐 퇴직금 이런 걸 좀 알아야 된다. 자, 그다음에 헌법과 기본권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 헌법의 구조와 기본권이 뭐냐, 그다음에 또 통치 구조, 국가기관에서 잠깐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그다음에 형사사건과법, 얘는 이제 형법적인 얘기고, 얘는 형사소송법. 그래서 범죄와 형벌, 우리 제형법정주의랍니다. 이것들을 공부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형사 절차. A가 B를 죽였다. 바로 이제 사건을 처리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체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 재판이 이루어지는 관계를 뭐라 그러냐? 바로 우리 형사 사건의 절차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들을 살펴봤고 이제 수업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셨죠? 네,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가정생활과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인데요. 가장 기초적인 구성 단위가 가족입니다. 가정. 이 가정이 모이면 사회가 되고, 이 중거 집단에 의해서 또 국가가 되고, 국가가 여러 개 있으면 이 세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가장 우리가 먼저 기초적으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생활을 하게 되는 게,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 게 가정생활이겠죠. 그죠? 거기에서 어떤 룰을 익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혼인과 가정생활에 대한 가족관계법의 특성과 기본 원칙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혼인 당사자와 A와 B가 혼인을 했다. 그럼 이 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말인가? 국가 개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당신 아가를 한 명 놓았습니까? 두 명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아기를 놓지 마세요. 왜 아침에 6시에 안 먹었습니까? 이런 거 안 되죠. 왜 자꾸 싸웁니까? 싸우면 안 되겠지만 부부 간에 트러블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까지 하나씩 다 타치하지 못한다. 그 다음, 개인의 존엄과 인간의 존엄성. 우리는 헌법 10조에 인간의 존엄하다고 나와 있죠. 그 다음 양성평등입니다. 양성은 평등하다. 남녀 평등이다. 이해됐어요? 요즘 뭐 남녀 평등, 그렇죠. 남녀 평등하죠. 네. 자, 그 다음에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그 다음 국가를 이를 보장해야 한다. 우리 헌법 36조 1항이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란 말은 이 모든 그 헌법이 최고의 법이에요. 그래서 각종 밑에 있는 법률들은 헌법의 기본 가치 질서에 반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에 각종의 법률들이 반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헌법재판소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라는 게 그런 기능을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 거기에서 이제 동성동본 금지 호주제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이제 판사를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를 했다. 얘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이야. 당장 위헌이란 말은 헌법에 위반된다. 위헌이 아니라 일정한 요소가 있어요.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데 당장 위헌이라 하면 입법에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유효기간을 두는 거예요. 유효기간을 그러니까 유효기간보다는 입법 제정 기간을 할애한다. 어, 알겠습니까? 입법을 제정하든가 아니면 입법을 어떻게 개정할 수, 고칠 수 있는 이런 기간을 할애한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해야 된다. 자, 뭐가 있었냐면 동송동본이 있었어요, 여러분. 동송동본. 예, 예를 들어서 동성 이 씨예요. 근데 본인이 뭐냐면 전주 이 씨예요. 보세요. 대한민국에 전주 씨가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옛날에는 막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어요. 남자도 이 씨고 여자도 이 씨야. 그리고 이제 너 이 씨네, 나도 이 씨야. 그래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동성동본이었어. 이게 무슨 말일까? 동성동본. 그 옛날에는 이렇게 동성동본일 때는 죄송합니다. 이 의자가 내려 동성동본일 때는 혼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웃긴. 부산에 사는 전주 씨와 서울에 사는 전주 씨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을 못하게 됐어요. 이 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보니까 좀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요. 어떻게? 혼인과 가족 생활에 관한 기본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기초가 돼야 되는데 이게 반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당장 동성동본은 위헌이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대체 입법이 나왔죠. 이게 뭐냐? 네. 금치는 그냥 그럼 9천부터 결혼할 수 있어? 있어요. 8천까지 결혼 못하게 막아놓은 거야. 그럼 8천, 9천이면 잘 기억 못해요. 그죠? 남일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8천까지를 친조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야. 호주제. 너무 가부장적이야. 뭐 호주제 파버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제? 호주제가 없어지고 가족관계 등록부를 만들었어요.
그 가족관계 증명서 이걸 만들어서 대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옛날에는 이제 호주제가 있으면 이 사람이 뭐 이혼을 했던 누구랑 했던 뭐 그런 것도 다 나와요. 근데 지금 별도로 띄워봐야 돼요. 아셨죠? 예, 그런 제도가 나왔다.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알았죠? 그다음 미성년자의 복지를 위해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 자의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자의 복지를 위해서. 자, 요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뭐냐? 혼인과 가정생활에 대한 가족관계법에 대한 특징이 뭐냐? 자유를 존중한다, 평등해야 된다, 존엄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은 없어졌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위헌이었다, 틀렸다. 알았죠? 이런 것들. 미성년자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시 우리 이제 혼인, 결혼이죠. 예. 이 혼인, 잠깐만요, 여러분. 형광펜. 예. 혼인. 예. 혼인에 성립하기 위해서 이 혼인은 우리가 이제 법률혼이라 합니다. 이제 사실혼도 이제 아셔야 되는데 법률혼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자 중요합니다.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돼요. 의사 합치. 그럼 얘도 뭐냐? 얘도 계약이나 계약입니다. 계약의 일종이에요. 당사자 의사 표시가 없는데 호주로 길 가고 있는데 쟤 마음에 들어. 나 쟤랑 결혼했다. 콜 이렇게 했을 때 걔가 뭐가 되는 거야? 기분 되게 나쁘지. 이해됐어? 아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자기를 찜했으면 괜찮은데 이상한 사람이 계약이에요. 계약.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연령이 정년기에 있어야 돼. 만 18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기억합니다. 남자 여자 똑같습니다. 남녀 공통. 옛날에는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면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성들이 남자보다 지적 능력이나 그 청소년기에는 이 사고력이 더 뛰어납니다. 음. 그런데 이게 남녀 평등을 외치는 국가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남자 18세, 여자 18세.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여성들이 좀 더 성숙해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처리도 그렇고 남자들은 아직도 겨우장입니다. 여기 보세요. 근친혼이 아닐까? 아까 근친혼 했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응? 혼자 막 응응 하고 대답하고 이게 뭐야? 이제 동성 동본이 아니다. 이게 근친혼이 아니어야 된다. 이해됐어요? 자, 혈연. 그러니까 혈족, 즉 혈연을 통한 친족. 피가 통했다. 피혈자를 피혈자. 요 혈자. 알았죠? 음, 피는 물보다 진하다. 피자. 이것도 이상하네. 피련, 혈연. 그래서 피가 통하면 8촌까지 이내는 혈연을 못하고 9촌부터 할 수 있어요. 그럼 인척이란 말은 잘 들으세요. 혼인에 통해서 이제 친족이 된 거야. 그 피가 안 섞였어요. 누구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엄마, 그 다음에 시동생, 처제 이런 사람들 피가 안 섞였잖아. 그래서 인척이거나 그 뭐 처제랑 결혼하면 안 되는 거지. 그다음 인척이었던 자의 혼인. 인척 옛날에 처제인데 지금은 처제가 아니야. 결혼할 수 있어 못합니다. 네. 그래서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 이게 혈족의 배우자란 말은 자 여러분
요 관계는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요거 배우는 거.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 18세 이상이어야 된다. 근친혼이 아니어야 된다. 요거. 그 다음에 중혼이 아니어야 한다. 중혼이란 말은 뭐예요? 결혼을 두 번 하는 거야. 결혼을 두 번 하는 거. 배우자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배우자 하는 거야. 중혼. 이해됐습니까? 이 중혼은, 네, 이 중혼은 무슨 사유냐? 혼인 취소 사유입니다. 네, 취소 사유.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야? 일부 일치제가 우리 원칙이에요. 알았죠? 이게 원칙이에요. 이런 거 없어요. 일부 다처, X, 다부 일처, X, 다부 다처? 뭐야? 이런 거. X. 그래서 우리는 혼인을 한 번 해야 돼. 배우자 있는 사람. 알았죠? 근데 뭐 세컨드 이런 거랑 다른 거예요. 첩을 둔다 이런 것들. 뭐 남친을 둔다 이런 건 또 다른 개념이고. 자, 보세요. 우리 일부 일처인데 일부 일처, 일부 일처, 일부 일처가 원칙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남자들 특히 일부 다처제. 남자는 한 명인데 와이프가 세 명 이상이냐. 또 반대로 여자들 이 다부 다부 일처제. 남자가 여러 명인데 아내가 한 명이야. 옛날 곧 미개한 사회 때 이랬어요. 다부다처 개판이죠. 이거 무슨 이런 게 있어. 응? 남자 여러분 또 여자 여러분 일부 다처 다부 다처가 좋을 것 같아요. 다부 일처가 착각하고 있는데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래요. 일부 다처제를 했을 때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자를 두세 명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여자를 다 데리고 삽니다. 합법적으로. 돈 없는 사람들은 결혼 못 해. 알겠습니까? 반대로 여자들 똑같아요. 돈이 많은 여자들은 남자를 다 데리고 사는데 돈이 없는 여자들은 결혼을 못 해. 그래서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고 평등한 원칙이야. 일부 일처제가. 여러분 이게 되게 좋은 제도예요,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네. 뭐 일부 다처제 하면 꼭 자기가 여러 명 데리고 살 것 같죠? 예. 혼자 데리고 살아도 힘든데 여러 명을 데리고 살아? 그리고 돈이 많어? 그건 아니잖아. 네. 그런 겁니다. 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어떨 때 동의를 받을까요?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자를 우리 미성년자라죠. 부모나 미성후견인을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피성년 후견인, 즉 만 19세 중에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이 사람들은 또 동의를 받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음,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는데 신고를 해야 되면 혼인 신고를 해야 돼. 혼인 신고.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합니다. 유효 요건, 얘는 너무너무 알았죠? 그래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고 혼인이 정령기에 있어야 되고 근친혼이 아니어야 되고 중혼이 아니어야 돼. 알았지? 그다음에 동의를 받아야 되고 혼인 신고를 해야 돼. 이 신고를 하는 게 뭐냐? 바로 이게 법률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가 된다? 법률혼. 그럼 법률혼의 반대가 뭐야? 사실혼이지. 사실혼. 사실혼. 사실혼은 예를 들어서 뭐 결혼식을 했다. 결혼식을 했고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경우. 혹은, 예, 그냥 같이 사는 거, 동거생활. 이럴 때 일정한 부부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걸 사실혼이에요. 이 사실혼 관계는 예,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결혼식을 안 했는데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면 법률혼이 됩니다. 우리는 신고주의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사실혼 관계가 있죠.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혼인신고를 할 때 다 갖췄어. 근데 뭘 하지 않았다? 여기 1, 2, 3, 4, 1, 2, 3, 4, 5 했는데 6번을 안 갖췄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 음. 그럼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당연히 없어요. 왜? 우리는 법률혼이 중심이고 원칙이야. 그리고 다만 상속권이 모두 없는 특별 연고자로서 상속재산권의 분용을 가질 수 있다. 만약에 그 돌아가신 이제 남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하는 남자가 죽었어. 아무런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상속권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당연히 연고자로서의 그 와이프, 사실혼 관계, 동거인이라고 그러죠. 이 동거인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혼인을 하더라도 혼인을 어떻게 해요? 하면 바로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아보고 하겠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혼 관계에 아직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출생되는 혼인 외자가 된다. 그럼 동거를 하고 있고 혼인신고했는데 애가 생겼어. 그럼 걔는 뭐야? 혼인 중에 태어난 애야? 혼인 외에 태어난 거야. 이해됐어요? 음. 그럼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 중에 자가 되는 거고. 사실혼 배우자는 교통사고나 불법행위의 피해 유족으로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뭐 남자가 또는 여자가 또 유족이 됐어. 이럴 때 손해배상 청구권과 재산분할 청구권, 사실혼 파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 연금 이렇게 대해서 수거권이 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어떤 권리가 모든 게 다 없는 게 아니라 일정한 경우 교통사고 나거나 불법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 이럴 때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고 사실혼 파탄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권. 우리가 이제 곧 이제 혼인신고도 안 했지만 결혼식도 하고 곧 할 건데 이 사람하고 살아보니까 도저히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헤어진다. 근데 이 사람 때문에 헤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국민연금 뭐 이런 것들도 유족 수호권은 일정한 경우에 인정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혼인을 하면 신분적 효력이 있어요. 신분적 효력이 뭐가 있냐? 배우자 지위가 발생합니다. 그 배우자라고 그러죠.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 남편의 여동생. 이해됐어요? 그다음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자, 보시면 배우자의 혈족. 아까 뭐였어? 남편의 여동생의 남편. 뭐가 되는 거야? 고모부가 되지. 이런 사람하고 인척관계. 인척관계는 혼인에 의해서 친족이 된다 이 말이야. 혼인에 의해서 친족이 되는 걸 인척. 피로 통하는 것은 혈연. 그죠? 배우자가 발생하고 인척관계가 발생한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동거, 부양, 협조, 성적 순결 의무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위헌 결정. 배우자에 대한 성적 자기 정조 의무는 발생, 유지, 위반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헌법재판소가요. 헌법재판소가 뭐야 이거? 뭐 왜 이거 파란색이 안 되죠? 설명할 때는 파란색. 간통죄 유형 결정이었어요. 간통죄에 대해서. 그럼 보세요. 우리 헌법 제 10조에 뭐가 있느냐? 인간의 존엄과 음,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이 행복 이 행복 추구권에 우리 뭐가 있냐?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고
얘가 그 사람하고 뭐 잠자리를 할 수 있고, 이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야. 미성년자는 그런 게 없죠. 성년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야? 우리 행복추구권에 파생되는 권리라고 봤어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형법에 나와 있는 이 간통죄가 얘는 뭐야? 법률이잖아. 법률. 법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돼, 안 돼? 이거 뭐야? 헌법에 나와 있어요. 행복추구는. 그래서 이 감히 이 법률에 있는 형법의 간통죄가 헌법의 예, 기본권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맞지만 그래서 나중에 난리 났잖아요. 그럼 이제 이 간통죄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간통죄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간통죄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옛날에 같이 콩밥을 드셨어요. 그리고 상간한 사람도 같이 가요. 남편이 이 아가씨와 바람을 폈어. 그럼 아가씨도 같이 깜빵을 갑니다. 그럼 얘네 둘은 막 만나가지고 뭐 밥 먹었니?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굳이 이걸 이럴 필요가 있냐? 왜? 그분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뭔데 네가 법률 따위가 이 헌법의 이 기본 가치인 성적 자기결정을 위반하냐? 그래서 위원을 때렸어요. 이해됐습니까? 뭐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더라도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강간한 사람에 대해서 옛날에 콩밥을 먹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음, 배우자에 대해서 성적 성실 의무는 발생 유지가 되는데 그 위반 시에 이제 뭐 한다? 그럼 폐지돼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돈을 엄청 물리겠죠 이제. 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바람 핀다. 네. 결론이 됐어요. 돈이 그 보세요. 몸으로 떼서 깜빵에 들어가 있는 게 좋아? 아니면 돈으로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돈이 더 힘들겠죠.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간통죄가 없어지면 뭐 우리나라는 뭐 성이 문란해지고 천만의 말씀이요. 간통죄가 있어도 성은 문란해질 수도 있고 안 문란해질 수 있고 오히려 통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돼가지고 성적 문란이 덜해졌습니다. 뭐 집계가 안 될 수 있겠지만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손해배상이 많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신분적으로는 배우자 지위가 있고 인적 관계가 생기고 여기에 특히 이제 이 성적 순결 의무에 의해서 우리 간통죄가 폐지되는데 나중에는 정신적 손해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상가사에 대해서 서로 대리권이 있다는 말은 뭐냐? 서로 공동생활을 하면 필요한 부분은 같이 돈을 아니 남편이 옆집에 이제 그 수포를 지나는데 아줌마가 얘기합니다. 누구누구 엄마 아버지 맞죠? 예 맞아요. 쌀값 가져왔는데 쌀값 주셔야 되니까 아니 그 사람한테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돼. 안 된다. 네, 그런 것들을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는 성년 의제로 본다. 자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자가 혼인을 하면 의제란 말은 봐준다 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제란 말 기억합니다. 앞으로 뭐 간주한다 또는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뭐야? 그래서 미성년자는 미자라 그러죠. 미성년자는 뭐야? 혼인을 못해. 근데 동의를 받으면 혼인을 해. 이럴 때 이 사람은 성년으로 본다. 알았죠? 봐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년. 근데 얘가 어, 바로 이혼했다. 그래도 성년이다.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년으로 보는 법은 이제 사법, 민법 이런 것이고 여기에 해당, 공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18세가 결혼했어요. 그렇다고 얘가 아니 17세가 결혼했어. 그렇다고 얘가 선거권이 있느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이나 이런 데서는 뭘 사고 팔 때 할 때 혼자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이제 어른이니까 어른처럼 하라 이 뜻입니다. 부는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서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 공동. 자, 요게 이제 혼인하면 생기는 신분적 효력이고 재산적 효력이 생기죠. 재산적 효력. 뭐, 터치를 하면 혼인 당사자가 혼인 전에 부부의 재산 관계에 관해서 체결한 약정이 있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뭐 혼인 전에 자기 가져온 돈에 대해서 누가 가지게 되겠냐, 뭐 누구 걸로 할까 같이 쓸까 이렇게 해서 그 체결한 내용대로 따르면 되고, 부부 재산 계약은 혼인 중에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정당한 사유일 때는 법원에 허가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그 재산을 따로 약정했을 때는 그 약정이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려면 혼인 선고까지 등기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부부 재산 계약이 없는 부부는 민법이 법정 부부 재산제도에서 부부 별산제입니다. 별산제. 그래서 각자 셈해서 살아라 이 뜻이에요. 요즘 뭐 이런 경우가 많죠. 결혼하더라도 각자 페이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공동생활을 할 때 100만 원씩 내고 우리 100만 원으로 생활하다 나머지 돈은 각자 알아서 쓰자. 그런데 우리 집을 사야 된다? 그럼 100만 원 더 추가되고 그 나머지 각자 쓰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돈들을 같이 내고 그다음에 자기 연봉이 남자가 적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을 수도 있고 이럴 때는 그 돈은 각자 알아서 쓰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 상속 등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 재산을 보는 거죠. 그 사람 겁니다. 뺏어오면 안 돼요. 이 부부의 특유 재산은 각자 사용 수익하는 겁니다. 부부가 공동 협력으로 해서 취득한 재산이라도 배우자 일방 명의로 등기한 재산은 그 명의자 재산으로 추정한다. 추정한다. 추정한다는 말은 그래서 아까 봤죠? 여기서 우리 한번 정리합니다. 이런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본다 이런 말 했죠. 얘는 뭐라 했어? 의제한다 또는 간주한다 이런 뜻인데 얘는 일단 100% 확신된 거야. 이때는 반증, 반대되는 증거가 반증이 있어도 그 사실이 깨어지지 않는다.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런데 추정한다 이런 말은 거의 98%가 그럴 거야. 근데 반증이 있으면 그 내용이 깨어진다. 번복된다 이 말인데 깨어진다는 말은 번복된다. 얘는 번복이 안 돼. 알았죠? 그래서 이제 부부가 공동으로 힘내서 취득한 재산도 이제 남자 여자가 같이 해서 남자 앞으로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일단은 남자 것으로 추정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내가 돈을 더 많이 넣었어. 그랬을 때 추정이 깨집니다. 공동으로 하든 아내 거를 하든. 알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추정한다. 또 나오네. 이런 말들 기억합니다. 추정한다. 여기서 추정한다. 음, 이런 말이지. 추정한다. 오 마이 갓. 이런 뜻이. 알았죠? 여기 아까 의지한다. 이렇게. 의제는 이런 뜻이다. 이해됐지? 이런 것들. 자, 부부의 일방의 일상가사, 같이 먹고 살고 할 때는 제3자와 법률 관계를 할 때는 그 채무를 부담한다. 왜? 남편이 쌀값을 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뭐 책임 없음을 명시할 때는 예외를 하겠죠.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각자 특별한 약정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혼인하기 위해서는 혼인에 필요한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신분적 효력이 있고 재산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살다가 이혼을 한다. 이혼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협의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 가장 깔끔하죠. 협의 이혼. 그래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된대요. 상대방은 죽어도 이혼 안 한다는데 자기는 이혼해야 된다. 문제 있어요. 부부가 법정에
협의이혼 사 호,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는다. 가정법원에서 합니다. 부부 중 양쪽 또는 한쪽이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에 관한 받지 아니하면 3개월 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않을 때는 취하한 것을 본다. 취하란 말은 이혼 안 하기로 한다. 신청서를 거두어들였다. 이런 게 취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숙려기간의 말은 깊이 한번 생각해봐라.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요건들. 미성년자가 있거나 임신 중일 때는 3개월 동안 세봐. 심각하게 생각해봐. 이렇게 한 집에서 살다 보면 또 다시 정이 쌓여서 어떻게 살 수도 있으니까. 그 외의 경우는 1개월이에요. 이거 기억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고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이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럼 이 숙려 기간은 어떤 경우라도 단축, 면제 안 된다. 틀렸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네. 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대해서 정보를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합치가 있었고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 켜졌을 때 혹시 미성년 자녀 있을 양육과 친권자 결정을 해야 돼 관한 협의서 또 심판 정보를 첨부해야 된다. 부부가 등록지, 주소 가능한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판사의 협의 이혼 사실을 받아야 되고 얘도 무조건 신고해야 됩니다. 자, 법원에서 이제 가정법원에서 이혼한다 땅땅땅 쳤는데 예, 막 신난다 난 저 남자하고 저 여자하고 남이야 막 했는데 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도로 무기입니다. 예, 그래서 가정부부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송달받 3개월 내 꼭 기억합니다. 3개월 내 그 등본을 첨부해서 행정관청에다가 신고해야 됩니다. 이 신고 안 하면 안 돼. 기간이 경과한 때는 효력이 상실합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런 거 기억하시고.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일방이 이혼 접수가 되기 전 이혼 그 의사 확인 등본을 첨부해서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죠. 네, 뭐 그런 건 당연한 거고. 자, 이게 바로 이제 협의 이혼인데 협의가 안 되면 재판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판 사유가 있는데 기억합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다. 바람피가 있죠. 알기로 일방에 유기한다. 일부러 막 아픈데 방치했다.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남편, 아내 또는 그 직계 존속, 뭐 시아버지, 시엄마, 장인, 장모도 자기가 막 매를 맞았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직계 존속이 자기의 엄마 아빠가 사이나 며느리로부터 뭐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 이거는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3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 도망 나가는데 없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 중대한 사유가 뭘까? 뭐 에이즈 걸렸다, 뭐 이런 거겠죠. 네. 이럴 때는 재판으로 통해서 이혼을 합니다. 조정의 절차에서 먼저 거칠 거 조정 전치주의인데 우리가 이제 옛날에 보면 이제 뭐 조정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좀 합의점을 찾으려 했는데 그런 걸 조정이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유책주의예요. 혼인 파탈에 책임 있는 배우자의 조정 청구는 원칙적 불허용된다. 자기가 바람 펴놓고 자기가 조정 신청을 한다. 어불성설입니다. 판사의 이혼 선고가 있어요. 얘는 여기 보세요. 여기는 판사가 판결을 내리지만 이건 이제 이혼 선고예요. 그래서 차이점이 재판 이혼은 이혼 선고가 있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별도의 신고가 있어 없어? 별도의 없다. 이혼 신고는 이혼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보호적 성격을 가진 죄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까 협의 이혼은 신고를 해야 되지만 얘는 신고할 필요 없어. 알았죠? 재판을 받기 때문에. 자, 그다음 이혼의 이제 신분적 효력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혼을 하면 이제 어떤 효력이 있냐? 혼인으로부터 발생한 배우자의 지 이제 남남이에요. 그래서 님자에다가 점 하나 붙이면 남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이제 혼인을 하면 이제 배우자, 여러분 엄마 아빠를 보세요. 엄마 아빠가 가장 친하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 엄마 아빠 이전에는 여러분 같은 아가였어요. 그리고 청년기를 거쳐서 그분들도 부모가 있었어요. 그분들도 부모를 봤을 때 그분들이 가장 오래 살고 같이 있고 밥 먹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가장 오래 있고 친구입니다. 근데 헤어지면 남이야. 참 신기하죠? 음. 그래서 혼인으로 발생한 배우자의 지위, 그 다음 뭐 처제, 그 다음에 누구야? 뭐 동서지간, 고모, 아니, 뭐 고모부, 이모부, 시동생, 이런 관계들이 인척관계,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성적 순결, 이혼했는데 무슨 순결이 필요해? 의무, 일상, 가사, 대리권이 모두 소멸된다. 기본이죠. 이런 게 바로 이혼입니다. 모든 관계가 싹 해소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여러분? 네. 미성년자의 혼의로 발생한 성형 의자는 효력은 유지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여기. 미성년자가 혼인할 때는 성년자로 본다. 이 본다. 성년 의제. 그래서 의제 간주 본다 같은 말이고. 네. 미성년자 혼인을 미성년자 혼인을 어떻게 해요? 혼인을 X 혼인을 못 한다. 동의를 받으면 한다. 이럴 때 성년자로 본다. 미성년자가 바로 이혼했다. 그래도 성년이다. 성년은 사법에서 효과 있고 공법에는 없다. 그렇죠? 요거 했죠? 그래서 성년은 그대로 효력이 유지된다 이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 한 번 성년은 영원한 성년이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됐으면 계속 성년이다. 알았죠? 이혼을 해도 요 관계. 자,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또 우리가 이제 지정해야 되는데 협의 아니면 가정법원에서 이제 판결로 하겠죠. 이혼으로 자녀에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은 자녀에게 상호 면접 교섭권이 있다. 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뭐 아빠가 이제 또는 이제 엄마가 이제 아기를 돌보지 않거나 아빠가 막 이제 맨날 술 먹고 이렇게 오고 그러면 이제 못 만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평상시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이제 한 번씩 만나주게 할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다음에 재산적 효력을 보세요. 일상가사에 대해서 서로 연대 채무가 소멸하죠. 막 가는데 누구 아빠 왜요? 쌀값 주세요. 아니 우리 이혼했는데 쌀값 줘야 됩니까? 이러면 사라지는 겁니다. 알았죠? 네. 이혼한 부부의 일방은 본인 파트너의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아, 이혼한 부부의 일방은 혼인 파트너의 책임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상대방 배우자에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아, 재산이 있어요. 이걸 이거 남편의 실수로 이혼하게 돼도 그 사람 청구할 수 있고 아내가 바람 피워서 해서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청구권은 어, 당사자 일방이 아무나 청구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책임이 있든 없든 이해됐습니까? 그 사람의 혼인 파트너의 책임과 관계없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혼했는데 2년 동안 재산분할이라는 말이 없으면 앞으로 재산분할 할 수 없습니다. 아셨죠? 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혼인 파트너의 책임 없는 배우자는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반대 상대방 때문에 내가 이혼을 했어. 이해됐죠? 응. 그래서
너무 괘씸해. 그래서 내가 정신적 쇼크가 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혼인 파탄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정신적, 물적 손해배상을 다 청구할 수 있다. 정신적 손해는 바로 위자료가 되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는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직업 왜? 왜? 이해됐습니까? 이게 이혼의 재산적 효력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정생활과법에 먼저는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에서 조금 공부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럼 혼인과 가정생활에 대한 기본 원칙이 뭐냐? 특성과 이거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일단 여러분 자율성, 가정의 자율성 최대한 존중해야 돼요. 개입하면 안 돼, 국가가. 그 다음에 존엄과 양성평등 이걸 중시해야 돼. 그 다음에 어, 이 동성동본과 이 호주제가 돼서 무슨 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걸 꼭 기억합니다. 유언 결정이 아니라는 꼭 기억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내린 내용들을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미성년자 복지가 최우선이다. 이걸 보시면 돼요. 음, 이게 이제 특징이 되겠고. 자, 혼인이 이제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 의사의 합치가 있고 18세 이상이고 남녀 공통이고 근친혼이 아니고 동성동본이란 말은 틀렸어요. 알았죠? 네, 근친혼. 이걸 그래서 요 내용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따가 제가 그때 하고 다시 앞에 와서 이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크게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혼인 정령이고 근친혼이 아니고 중혼이 아니고 음. 그러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시 또 다른 여자를 사귈 수 있을까? 또 다른 동거를 할 수 있을까? 능력막 되면 다 하겠지. 그 집 살림인데. 그럼 중혼이야, 중혼이 아니야. 여기서 말한 중혼은 법률 혼까지를 말하고 있어요. 알았죠? 네, 그거 기억합니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고 반드시 혼인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 안 하면 우리는 안 돼. 안 하면 무슨 신고가 된다? 아니 무슨 관계 된다? 사실혼 관계가 된다. 사실혼. 음. 아, 그래서 이런 사실혼 관계가 있을 때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고 혼인 외의 자녀도 그렇다. 혼인 외의 자녀가 된다. 그다음에 일정한 경우에 이 유족권은 수호권이 있다. 권리가 있다. 자, 이렇게 혼인을 하면 이제 순번적 호료에서 배우자 지위가 생기고 인적관계가 발생한다. 인적관계는 뭐라고? 혼인에 의해서 생기는 친족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동거, 부양, 협조해줘, 성적 순결. 뭐 결혼까지 했는데 막 바람 피우면 될 게 안 되잖아. 아무리 간통죄가 없어질 때 해도 손해배상을 부담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청구할 겁니다. 결혼하신 분들 바람 피우고 싶으면 바람 피우세요. 상대방이 그 사실 알고 정신적 손해, 위자료를 엄청 많이 청구할 겁니다. 이제. 아휴, 그다음 간통죄에 대해서 제가 왜 위헌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셨죠? 네. 그다음에 일상가사세액권 우리 쌀 가게 지나가면서 쌀값을 줘야 된다. 와이프가 쌀 사온 걸 외상으로 산 거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된다.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 의제가 된다. 이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미성년자 있을 때 친권과 양육은 어떻게 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 된다. 알았죠? 네. 세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혼인 전에 했을 때는 체결한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따르고, 그다음에 혼인 중에는 이제 변경하지 못한다. 따로 약정 있으면 따로 하면 되고요. 민법에 정한 이제 그 특별한 계약이 없을 때는 별산제 따로 한다. 그다음에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거, 뭐 투기 재산이죠. 각자 사용 수익합니다. 공동으로 취득했더라도 아파트 명의가 남편으로 돼 있다. 남편 명의로 추정한다. 이 말이에요. 추정. 추정은 반증이 있으면 깨진다. 분법된다. 반증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또 부부의 누구 것인지 모를 때는 이걸 뭐 한다? 추정한다 이렇게 합니다. 뭐 한다? 추정한다. 이해됐죠? 추정한다.
부부의 일방이 제3자가 일상가서 했을 때 갚아야 된다. 뭐 갚지 않기로 했을 때는 예외로 하겠죠. 부부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해요? 공동으로 한다. 당연하죠. 이거 뭐 공동이지. 뭐. 이거 뭐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받고 그다음에 이혼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사 합치가 있어야 되고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아야 되고 숙려 기한이 있어야 되고 임신하거나 미성년자 있을 때는 3개월, 그 외에는 2개월. 근데 폭력적이었다. 그럼 이걸 기간 단축할 수 있다. 그다음에 미성년자 있으면 양육권을 누가 가지고 친권을 누가 할 것인가 이렇게 결정해야 된다.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무슨 이유? 협의 이혼할 때. 이혼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협의 이혼하든 아니면 재판상 이혼하든. 이해됐죠?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판사의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조건 신고해야 됩니다. 언제? 3개월 내 신고해야 됩니다. 만약에 신고하지 않았다? 다시 이혼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6가지 있어요.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아이로 일방을 유기한 때, 그 다음에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또는 자기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때는 이제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그거 꼭 기억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 사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정 전치주의가 있고 판사의 이혼 선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어떻게 해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았죠? 이걸 꼭 기억합니다. 신분증 기록은 뭐 이렇게 모든 관계가 소멸돼요. 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혼을 사망을 하면 일방이 사망을 하면 인체 관계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셨죠? 그 사람이 재혼하면 끊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년 의존은 그대로 된다. 그 다음에 양육자를 공유해야 되고, 양육자, 친권자를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일방이 양육이나 이제 그 양육하지 않았을 때는 상대방을 만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면접 교섭권이라고 하고 있다. 재산적 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일상가사 그 가사에 맺힘과 소멸되고 재산 분할 청구권은 책임의 파탄 유무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2년 내에. 그 다음에 유죄를 청구권은 책임 없는 배우자만 할 수 있다. 3년 내.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이제 현장 강의에서 뭘 공부하냐? 이제 부모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아셨죠? 네. 자, 오늘 배운 거 여러분들 복습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하시고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네. 그래서 이제 복습 잘 하시고 일주일 안에 들으시면 될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